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트렌드 코리아 TV 김남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계신 우리 김상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 책 쓰셨는데 네. 정말 휴머노이드 세상에 올까?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쵸, 아주 예. 좋은 책 써주셔서 제가 읽고 꼭 모셔야겠다. 그래서 책을 진짜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당연히 읽어야죠. 네.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여기 Cognitive Scientist Exploring Human Mind,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인지과학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인지과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참 복잡하지만 좀 네네. 재미있는 학문인데 네네. 인간의 마음을 과학, 그중에서 뇌과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연구해가지고 예. 마케팅도 그렇고 제품 개발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하고 약간 유사한데 좀 더 공학적인 색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휴머노이드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전에 이제 메타버스 연구하다가 네네. 메타버스 속에서 공간도 만들어야 되지만 개체도 만들어야 되고 아바타가 움직여야 되니까 AI 연구를 또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근데 AI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AI 때문에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진짜 충격이 지금 끝난 걸까? 이제 시작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시작이고 네네. 진짜 그 충격은 아마도 로봇이 몸을 갖게 되고 그 몸이 AI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거의 직전 단계이긴 한데 직전 단계에 좀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다. 네, 얼마나 네, 큰 네, 변화가 네. 올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다 익숙한데요. 그렇죠. 어릴 때 로봇 장난감도 네. 있었고 네. 만화 영화도 봤고,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최근에 좀 쓰이기 시작한 개념인 것 그렇죠. 같은데 휴머노이드가 뭔가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게 네. 저한테는 휴머노이드가 이제 아톰. 아톰. 우리 우주소년 아톰. 아톰. 네, 이거 아톰 얘기하면 모르시는 네, 분 또 꽤 계실 것 젊은 같은데. 시청자분들은 또 모르시는데 요즘에 학생들은 교수님 이거 트랜스포머도 휴머노이드인가요? 그래요. 네, 트랜스포머. 결국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 네. 기존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 산업 현장의 로봇은 집채만한 크기의 팔이 거대하거나 그렇죠. 또 음식점에 가서 뭐 피자 굽는 로봇이 있지만 딱 가보면 몸도 없고 머리도 없고 그냥 팔만 두세 개 갖고 막 피자를 빨리빨리 굽는 산업용 로봇이었는데 또 그 다음 단계에 나왔던 게 뭐 강아지 비슷한 다리가 4개 달린 로봇. 그래서 지금 나온 건 분명히 몸통이 있고 다리 2개, 팔 2개, 크기도 약간 인간의 표준적인 키, 몸무게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아이. 이걸 우리가 인간형 로봇이라고도 휴머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봇인데 인간을 닮은. 네.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어떤 종류의 휴머노이드들이 있나요?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지능적인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식당에 가면 서빙해주는 흔히 이모님 로봇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팔에다 쟁반 받쳐도 오지만 사실 팔이 막 움직이는 기능성도 떨어지고 없죠. 특히 움직이는 방식이 치마 모양 밑에 바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턱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절반만 휴머노이드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이동의 필요가 없고 앉아있는 바리스타 맞아요. 휴머노이드라면 이동은 안 하고 그런 경우는 부분적인 휴머노이드 개념도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휴머노이드가 꼭 이래야 된다라는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도와주거나 할 수 있고 인간다운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휴머노이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일상의 공간에 들어와서. 일본의 카페나 술집에 보면 상반신만 있는 로봇을 테이블에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바텐더의 역할이나 말동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 씬에서는 충분히 휴머노이드처럼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사람을 닮아야 할까? 그거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얘가 팔 2개, 다리 2개, 일정한 크기, 무게가 들어오면 인간이 들어가는 상업 공간, 가정이 들어왔을 때 별 제약 없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키가 3m고 몸무게가 300kg입니다. 다리가 8개고 팔이 4개야. 걔가 막 움직이면 기괴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걔가 어떤 물건 집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지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인간처럼 팔 2개, 다리 2개면 인간하고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소통이나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한테. 어퍼던스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사람을 닮은 게 훨씬 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책에 보니까 언캐니 밸리라고 우리 좀 너무 또 사람하고 비슷하면 어느 순간 좀 무서워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사람하고 거의 완벽하게 똑같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건 딱 로봇이야, 그 지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시도하는 기업도 있어요. 사람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보이려고. 근데 이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도 그렇지만 타인을 관찰하는 게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정말 잘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알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누가 봐도 표면이 금속형이고 머리통이 동그랗게 있지만 뭐 머리카락도 심지 않고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게 그 불쾌함의 골짜기를 다가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편적인 아직까지는 그 디자인이 많이 씁니다. 영화로 얘기하면 그 아이로봇 같은 영화에 나온 딱 그 모양을 최대한까지 쓰지 그거보다 더 사람이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 말고 뭐 동물이나 다른 사물을 닮은 모방한 로봇도 연구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족 보행하는 강아지 형태의 로봇은 소니 아이브 케이스를 보게 되면 친밀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나 또는 중국의 유니트리 라고 하는 기업을 보게 되면 사족보행 로봇을 만드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정찰이나 군사용 목적으로 지형 적응성이 사족보행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또 동물 닮은 로봇 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카시오가 모플린이라는 로봇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약간 바다 표범 같기도 하고 근데 하얀 올빼미 같기도 한데 요만한 사이즈인데 하얀 털이 덮여 있어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 보여주니까 굉장히 애완 뭐 반려동물 좋다고 하는데 저는 좀 디자인이 기괴한 느낌이 났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만지고 소통하다 보게 되면 얘한테 사랑을 느끼는, 뭐 애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목적으로도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동물의 형태에서도 언캐니 밸리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지금 25년, 그리고 내년도 26년 정도의 휴머노이드는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발전의 단계랄까? 어느 정도 형태와 기능과 가격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도 뭐 지난달에 중국의 유니트리라고 하는 기업은 자사 모델 중에 엔트리 모델인 16,000달러짜리 모델을 16,000불? 보다는 남겠는데요? 몇억 원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중국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도입할 만한 로봇을 만들겠다는 아예 정책을 갖고 있고요. 올해 시범 판매했는데 물론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제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미국에서는 BMW 공장이 로봇을 파일럿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한국은 올해 안에 현대차가 아틀라스라고 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생산 라인에 넣겠다고 해서 뭐 가정집에서 갑자기 보기는 어렵겠지만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 회사에 그거 돌아다니고 있더라 또는 일부 이제 약간 쇼업할 수 있는 상업 현장에 올해 이제 4분기 들어가면 조금씩 보일 것 같습니다. 올해 4분기에 조금씩 보일 수 있다. 그 어떤 기술이든 신기술이 나타나면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단 적용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집안으로 또 우리 생활로 들어오게 되는데 산업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한 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는 건 아직은 없고요. 호텔의 컨시어지나 또 집 날라주거나 할 때 공항에서 일부 쓰이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공항 가면 비슷한 상반신은 휴머노이드고 밑에는 큰 캐리어를 안고 갈 수 있는 형태로 쓰이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서 보게 되면 환자 이 베드를 움직이거나 환자한테 약을 주거나 말동무해 주는 것도 시험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쓰이고 있고요. 대규모로 보게 되면 이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도 아직은 뭐 파일럿 단계지만 대규모 들어가기 직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원엑스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이번 달부터 이제 가정 파일럿 대상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도 발표하기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학습될지 아직 좀 조심스러우니까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반 가정에 일부 투입을 해서 학습시키는 작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머노이드의 개념과 적용, 요새 발전 단계 이런 이슈들을 봤고요. 이 휴머노이드가 우리에게 기존 사회에 제기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굉장히 많이 쳤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기계에 이름을 붙여주게 될 것이다. 저희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제 나에게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제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가전제품 중에 로봇 청소기에는 이름들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름 붙여요. 로봇 청소기한테 말 거는 분도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로봇 품에 이제 라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걔가 이제 걸레바로 간다 그러면은 잘 갔다 와라고 그냥 혼잣말로 이게 반사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정말 인간처럼 생기고 말도 하고 일도 내 수준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 그러면 얘를 유니크하게 보기 위해서 이름 붙일 것 같아요. 저 이름을 안 붙이는 게 오히려 이상하겠네요. 생긴 게 사람인데, 그죠? 유니트리가 이제 판매한 제품들을 일부 이제 테크 리뷰하는 분들이 갖고 가서 쓰는 걸 봤더니 신기한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입히더라고요. 옷을. 일반적인 자기 옷을 입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 당연히 붙이고 모자도 씌워주고 하거든요. 우리 보면 눈사람에도 가끔 옷 입히는 분들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일본의 네. 신사 같은 데 가면 네. 돌 조각에 옷 같은 거 엮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의인화시키는 경우가 네. 있는데 로봇 청소기 같이 전혀 사람 닮지 않은 기계한테도 자꾸 의인화를 시키는데 네. 모양이 사람 같으면 당연히 이름을 불러주겠네요. 그거는 그냥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그쵸. 그런 문제 아닐까요? 맞아요. 로봇의 정체성, 휴머노이드의 네. 정체성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등장할 것 같아요. 네, 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로봇이면 고객이 집착하거나 사랑하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이 로봇을 통해서 뭔가 구매하거나 또는 로봇을 버리지 못하게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얘 아니면 안 되라는 의식이 생기니까는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제품에 1대1 팬덤이 생기는 현상. 그렇겠네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반려견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걔는 인간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네. 걔들이 사망하는 경우를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데 예.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면 제품의 록인이랄까 예. 그런 게 아주 강해지겠네요. 어느 순간에는 뭐 휴머노이들도 자기만의 그 지적재산권이랄까 네. IP를 갖는 뭐 그런 세상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여기 이제 IP를 갖는다는 권리잖아요. 네네네. 권리랑 이제 병행해서 오는 게 책임인데 휴머노이드한테도 지금 언급되는 게 아까 그 IP를 줘야 된다는 것과 함께 얘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논의가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양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로봇에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좀 됐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뺐을 테니까 로봇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걸 뭐 실업수당으로 준다든지 뭔가 좀 사회복지 개념인데 지금은 또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얘가 갖는 IP에 대한 너의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로봇세가 원래는 순이익이 있을 때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기존 정치인들이 논의하던 건 순이익 계산하기 전에 노동의 그 아웃풋만큼 일단 세금을 내. 그 다음에 순이익 따져 이거거든요. 절차가 바뀐 건데.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거는 로봇 개인별로 IP를 보장해 줄 거면 사실 거기서 나온 수익이 얘한테 누적이 될 거니까 얘도 다른 형태의 세금 구조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권리 책임을 가질 수도 있겠군요. 아까 이제 로봇과 인간이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정을 들인다고 그랬는데 그게 또 한 단계 발전하면 사랑의 단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영화에서는 허라는 영화에서 보면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만다하고. 엑스마키나 하는 영화였나? 거기서도 보면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그 여성 로봇하고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사랑을 나누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로봇형 애완동물 같은 것도 실험을 해보면 얘를 만지작거리고 소통하면서도 호르몬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옥시토신과 도파민 변화가 생겨요. 또 당연히 친밀감도 느끼고 또 하나 이제 사랑이 그 열정, 친밀감, 마지막 세 번째 기제가 헌신인데 휴머노이드는 본질적으로 인간한테 헌신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끊임없이 참아주고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호르몬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친밀하고 헌신하면 사랑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사실. 그러네요. 그 모든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적용되는 영역을 보면 좀 성적인 영역이 많거든요. 우리 비디오 테이프 나왔을 때 영화보다는 오히려 포르노그래픽한 컨텐츠들이 더 많이 소비된다든지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 지금도 뭐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인형들 수입이 되냐 안 되냐 뭐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무생물한테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휴머노이드처럼 이렇게 인터액션을 하기 시작하면 성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휴머노이들도 많이 등장하겠구나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일부 뭐 국내에는 그런 비즈니스가 별로 사실 좀 음지에 있지만 해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미 AI가 들어가서 대화하는 것들은 꽤 나와 있고요. 그래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동작 모듈까지도 올리겠다라는 기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뭐 나쁜 욕구는 아니지만 약간 드러내기 어려운 욕구가 있는데 드러내기 어려운 욕구를 기술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건 굉장히 큰 비즈니스 시장이 또 열리는 거죠. 뭐 욕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willing to pay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불 용의가 비용 가격이 되게 높은 서비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제일 먼저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또는 우리 일반 정서나 문화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렇게 해서 인간이 휴머노이드랑 정서적인 관계나 뭐 육체적인 부분까지 해소를 하게 되면 네. 결혼을 더 하지 않고 아이를 더 안 낳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의도 좀 저희 학생들하고 해봤어요. 도대체 휴머노이드가 그 정도로 지능화가 되면 그렇죠.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갖고서 살아갈까. 네. 근데 전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 보이는 게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가 시간의 부족, 여유의 부족인데 이런 부분을 산업적이나 사회적으로 로봇이 채워주게 되면 더 여유 있기 때문에 더 인간관계 많이 갖고 사랑도 많이 하고 가족이 증가할 수 있는 그렇죠. 양면의 길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칼이 나와도 요리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사야칠 수도 있는데 이게 휴머노이드의 등장이 인간의 사랑과 또는 인구 증가 뭐 이런 데 기여할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고 그건 사실은 기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쓰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우리 직업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휴머노이드가 바리스타도 될 수 있고 무슨 바텐더도 될 수 있고 어떤 직장을 우리는 미래에 가져야 될까요? 사실 직업을 보면 지금 이 도구가 새로 나왔을 때 우리 새로운 도구 뭐 인간에 비유하면 노예처럼 쓸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데 쓰다 보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 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예를 폴란드의 한 럼주 회사가 CEO 중에 한 명을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같이 들어와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되면 우리의 어떤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모습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휴머노이드라고 인간을. 그래서 기술은 거기까지 쭉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경제학적인 논리로 그냥 내부질 게 아니라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아, 그러네요. 보면 그런 사회적 논의, 특히 이제 이걸 법제화시키려는 논의 항상 현실보다 늦죠. 그래갖고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겨서 마지막에는 그 부작용 막는다고 규제만 잔뜩 하는 그런 악순환이 막 벌어지는데 좀 선제적으로 산업은 키우면서도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입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가장 책에서 도전적이라고 생각했던 챕터는 여기입니다. 휴머노이드도 우울증이 생길까? 재밌게 표현하신 거지만 이건 이제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벌써 멀티모달로 막 별거를 다 정보를 입수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감정을 발전시켜 나가면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휴머노이드도 나올 수 있고 뭐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휴머노이드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인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AI를 기능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AI 특성인을 친절하고 밝고 화 안 내고 끊임없이 일하는 건데 다른 분야에서 만약 감정적인 교감, 뭐 인간적인 창작 활동이 휴머노이드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정서적인 기제도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내부에 뭐 호르몬 반응 같은 건 없겠지만은 데이터가 누적돼서 인간이 갖고 있는 27개의 감정 체계 중에 나는 밸런스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조금씩. 근데 이게 더 가고 더 가게 되면 결국 얘가 인간처럼 감정 기복이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것도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막아서 그렇게 안 쓸 거야 라고 하면 괜찮은데 전 산업적으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쓸 것 같은 게 돌봄 로봇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런 로봇이 늘 밝고 친절한 것만 해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쪽으로 이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듭니다. 그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캐스트웨어라고 무인도에 빠졌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야 배구공에 사람을 그리고 윌슨 막 이제 이러는데 얘가 아무런 감정적 대응을 안 해주니까 의인화 시켰다가 나중에 막 화도 내고 그러는데 결국은 저는 이게 개체적인 학습이 가능할까? 각각 우리 집에 온 휴머노이드 같은 모델이더라도 교수님 댁에 들어간 휴머노이드는 상호작용의 패턴이 다를 테니까 한 10년 지나서 얘네들 보면 둘이 달라져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휴머노이드는 독특한 게 인간처럼 뇌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마치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저그처럼 집단지성 통신을 또 할 수 있고 하나가 학습한 걸 카피가 되는데 클라우드 방식으로 근데 또 교수님 말씀대로 각 가정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면 학습시키면 굉장히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딜리버리 될 때까지는 똑같겠지만 우리 집에 온 순간 개체가 달라지고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 됐어. 원래 요리를 잘 못했는데 일식 요리까지 할 수 있어. 그럼 대규모 업데이트가 돼서 휴대폰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부분과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잘 나눠져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미묘한 부분이겠습니다. 뭐 우리 집에 들어온 휴머노이드가 그 집은 뭐 돈이 없고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고 뭐 주인이 뭐 이상한 취미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다른 기계하고 공유하는 순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결국
우리 인간도 유인원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이런 멋진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게 학습의 힘인데. 그렇죠. 이 휴머노이드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인간을 초월하겠다. 그렇죠. 학습이 당연히 가상 공간에서 되는 게 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실제 공간에 들어가서 뭔가 몸을 쓰는 걸 배우는데 네네네. 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불리는 공간에서도 학습이 엄청나게 가속화돼서 되고 사람도 노동을 하려고 하면 20년 동안 뭐 이렇게 기다가 일어나서 걷다가 몸 쓰는 걸 배워야 되는데 네네. 휴머노이드가 20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휴머노이드에게도 윤리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휴머노이드 개체가 갖고 있는 윤리적 그 기준이 대단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윤리가 필요할까요? 저는 휴머노이드 윤리가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윤리하고 아주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봐요. 예. 자기 몸을 해야하면 안 되지만 타인도 해야하면 안 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근데 다만 이런 시는 좀 상상해봤어요. 굉장히 좀 SF적이고 독특한 상상일 수 있는데 네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휴머노이드를 갖고 와서 뭐 아내를 살해하려고 그래.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죠. 휴머노이드한테 시키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걔는 못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두툼한 겨울 이불을 살짝 덮어놔. 잠들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짐들을 막 올리게 하거나 냉장고를 밀다가 쓰러뜨리게 해. 이렇게 해서 나의 가치는 조금이고 휴머노이드 가치를 많게끔 이렇게 해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여서 인간의 윤리적인 잣대 법적인 기준으로 출발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없었던 또 복잡한 논리도 앞으로 등장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네요. 무기로서의 휴머노이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전쟁에서 쓸 거니까 나하고는 네. 별 관계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가끔 영화 보면 이제 살인 청부업자들 나오잖아요. 네. 냉혹한 킬러. 그리고 엄청난 보수를 봤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시내에서 쓸 수 있다면 어떤 특정인을 뭐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면 야 이게 치안 문제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스마트폰 해킹하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해킹이 100% 막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엄청 커질 겁니다. 예. 휴머노이드를 만들자면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까? 사실 정말 다양한 학문이 다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거의 뭐 빠진 학문이 전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단순히 이걸 몸통이 있는 로봇이라고 봤을 때는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 위에 얘가 인간하고 소통할 때 어느 정도까지 비슷하게 만들거나 다르게 만들 걸 보려고 하면 또 식량이 필요한 거고. 그러네요. 또 아까 얘가 그냥 가정집에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을 만한 이슈를 보려고 하면 또 윤리나 철학을 공부하신 또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 또 어떤 가이드라인 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따지다 보게 되면 거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야지만 온전한 게 나온다. 공장에 있을 때랑은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진짜 몇몇 안 되는 우리가 이름을 아는 그 빅테크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셨고 우리나라의 이 휴머노이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애석하게도 저는 사실 뭐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휴머노이드 기술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높은 편에 해당이 됐어요. 미국, 중국이 너무 가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네. 중국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굉장히 저렴하게 성능 좋은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특히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휴머노이드 개발에 그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초에 있었던 딥시크 쇼크 같은 비슷한 휴머노이드 쇼크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중국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중국은 참 잘했던 게 10몇 년 전부터 휴머노이드에 대한 계획을 짰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인력 양성을 해외 통해서 하고 자국으로 돌아오게끔 했고 최근에 나타난 재미난 이슈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여러 기업들의 이제 수장들을 불러서 미팅할 때 보게 되면 거기에 작은 규모지만 휴머노이드 기업들 수장을 부르더라고요. 하웨이나 뭐 샤오미 대표랑 거의 동등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1월에 보게 되면 상하이에 휴머노이드 학교가 생겼어요. 학교요? 근데 이게 인간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가는 학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정말요? 휴머노이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메타버스에서 학습을 한다고 해도. 네네네. 근데 이 휴머노이드 만드는 회사 중에 한 200군데가 넘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작은 규모 회사들은 만약에 카페, 가정, 작업장 이걸 다 직접 만들어 실험하기가 어려워요. 네네네.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휴머노이드 학교를 가면
한 100군데 시나리오를 돌려볼 수 있으면 물리적인 공간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자기 로봇 데리고 가서 실험해보고 데이터 게더링해서 집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게 진짜 말 그대로 학교네요. 네네. 일본은 아톰 말씀도 하셨지만 네네. 그 사람 닮은 로봇에 대한 집착이랄까 애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지금 훨씬 전에 네. 혼다가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아시모처럼 이렇게 예. 사람 닮은 그래서 네. 이족 보행할 수 있는 네. 모습 보여서 우리를 깜짝 놀래고 하는데 일본도 뭐 요새 경기가 안 좋다 그러지만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 사실 AI 쇼크가 오기 전부터 2016년, 18년도부터 이미 휴머노이드 우리나라 이제 매장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음 단계 로봇을 카페나 그런 뭐 술집 같은 데 투입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관찰이 돼요. 네. 원격 조작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뭐 AI로 작동하는 것도 있는데 사회적인 실험에 좀 더 적극적이다. 저는 그게 어떤 분들은 아니 일본이 굉장히 기술이나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보수적인 것 같은데 그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로봇에 대한 문화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예를 들어 로봇 하면 터미네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인은 대부분 아톰 아니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아주 되게 친근한 존재를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게 일반적인 생활 공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의외로 낮습니다. 예. 뭐 중국과 일본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뭐 결국 미국을 따라가기는 아직은 어렵겠죠. 미국에 지금 특히 뭐 테슬라라든지 우리 엔비디아 같이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휴머노이드 기술이? 일단 크게 보게 되면 물류 현장에서 실험하는 거, 어떤 자동차 같은 제조 라인을 실험하는 것 같은 플랫폼화되어 있는 공정이 로봇 투입해서 실험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고요. 뭐 북미 지역만 봐도 캐나디안 타이어 같은 회사도 이미 휴머노이드 갖고서 이제 타이어 제조 공정 실험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걸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를 학습할 수 있는 대규모 플랫폼인데 이걸 또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이제 젠슨왕이 CES에서 발표한 것처럼 코스모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학습 플랫폼을 이제 대규모로 공개를 했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GTC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 플러스 알파에서 아이자 그루트라고 하는 또 추가적인 플랫폼까지 공개하면서 휴머노이드 학습을 너무너무 편하고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가 뭐 100억대 정도 등장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 2040년 기준으로 2040년? 얼마 안 남았네요. 15년이니까 100억대.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저하고 접근이 다른 게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20-30년 전만 해도 1인 1 디바이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저 어렸을 때만 봐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구형,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가 다 했어요. 5명인데 식구가. 근데 지금 보면 2인 가정인데 가전제품이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자그마한 것까지. 일론 머스크는 그 관점이에요. 인류가 이게 너무 좋은 기기이기 때문에 1인 1 디바이스가 된다. 그리고 또 산업 현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당시가 돼도 물론 저개발 국가는 보급이 안 되겠지만 선진국 기준으로 1인 1 디바이스, 1인 뭐 3디바이스 들어가고 공장 들어가고 하면 이 정도 수치 나온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억이냐 10억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노이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도 있지만 얼마에 출시가 되느냐. 가격과 비용 편익성이랄까요. 뭐 너무 비싸 버리면 그 돈으로 가정부를 두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저렴해져서 범용 제품화하면 뭐 100억대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우리 기술이나 기업 뭐 이런 데가 있을까요? 당장은 빅테크 기업 중에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좀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기술적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배터리 부분도 그렇고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동력 장치 부분 인간으로 보면 근육에 해당하는 거 인간 기관 중에 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팔다리가 있어도 집게만 있는 손과 5개 손가락이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은 할 수 있는 게 엄청 다르니까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부품 만드는 기업들도 중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좀 더 멀리 보게 됐을 때는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가격 문제만 봤을 때도 지금도 보면 가격이 좀 비싼 자동차를 뭐 리스해서 쓰기도 하고 가정에서 뭐 비대나 정수기 렌탈해서 쓰잖아요. 휴머노이드 처음에 이렇게 파이낸싱을 통해서 보급하는 마켓도 열릴 것이고 또 이런 휴머노이드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교육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거 또 휴머노이드를 많이 보유해가지고 대규모로 파견해 주는 거 파견이라는 경우 공장만 파견할 수도 있지만 놀이동산을 파견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군에서 부가적인 서비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파견 말씀하시니까
저 예전에 우리 막 소프트웨어 너무 비싸갖고 네. 돈 모아서 사고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불법으로 구해오고 그러다가 신세계가 열린 게 소위 이제 SaaS. 빌려 쓰면 되니까. 서비스로서 빌려 쓰는 소프트웨어. 요새 이제 AAS자 붙은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저희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Everything as a Service라고 모든 것을 빌려 쓰는 시대인데 로봇도 당연히 RAS랄까요? 휴머노이드 as a Service 이게 가능하겠네요. 이미 그게 몇 년 전부터 로보틱스 분야의 탑10 트렌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틀렉이 기능하고 가격인데 가격 원천적으로 급진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렌탈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 사업하는 분들이 쓰는 용어가 좀 흥미로웠던 게 외국에서 그 라스 모델을 하는 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이어라고 고용하라고 고용하다 빌려가라는 말이 아니라 고용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저는 흥미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전자제품 회사들이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구독에 되게 진심이시던데 로봇도 구독하세요 또는 고용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100억대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난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에 인류의 삶, 또 우리의 소비 생활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휴머노이드도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정말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그런 기기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이제 사회생활 초창기 때 스타트업을 하면서 그때 스타트업 하면 자금인들 부족하니까 그때 뭐 외국계에서 알바를 좀 했었어요. 011, 016 통신망 깔 때 그 기술과 관련된 이제 지원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담당하시던 외국계 임원이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회사에 오라고 하시면서 우리 회사 비전 밝다. 왜냐? 조만간 1인 1 디바이스 들고 다니는데 휴대폰. 애들도 들고 다닐 거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집전 하나 있던 시절이어서 초등학생이 전화를 들고 다니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미래. 상무님 이건 거짓말 같아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게 비용 효과적이면서 기능이 좋으면 나를 도와주는 집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달인가 모건 스탠리가 휴머노이드 100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지점이 시장 규모였어요. 향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휴머노이드의 시장 규모가 60조 달러라고 예측했더라고요. 이게 60조 달러. 60조 달러. 이게 지금 자동차 월드마켓의 20배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근데 또 그게 GDP 규모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 GDP 합친보다 더 크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류가 만들었던 그 어떤 단일 마켓보다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휴머노이드가 지금 이 추세로 나간다면 우리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인 게 반려동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려동물. 가축에서 반려동물로 올라왔는데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기계가 새로운 하나의 존재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원래 인류만이 존재였는데 반려동물의 존재성을 가졌고 그 다음에 기계가 들어오는 존재성.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까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저는 트렌드가 궁금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직업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닌데 증권사에 있는 임원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시겠네요. 저는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본인 답을 해주셔야지 그러는데 이게 너무 급변하는 마켓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찾아보면 사실 휴머노이드 만제품 제조하는 기업 중에 단독으로 퍼블릭하게 올라간 기업은 거의 없어요. 정말 극소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데 유명한 회사지만 현대차가 다 갖고 있고 아직 상장 기업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해요. 피규어 같은 회사가 BMW가 쓰고 있는 피규어라는 회사 건데 그 회사 투자하고 싶은데 이 회사에 투자한 빅테크들은 MS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하나 가능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제 펀드 같은 것도 구성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만약 손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제어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진짜 손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손과 구동장치 위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는 펀드 같은 거 구매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 예측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지구 인구 80억에 휴머노이드 100억, 180억이 뭔가 존재가 엉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동물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대상이 많아지게 되면 휴머노이드가 소비도 할 것이고 내 직원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찌 보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린다고도 좀 봐요.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의류 시장, 맞아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뭐 케어나 보험 시장, 다양한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뭐 두려움도 있겠지만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좀 마치 탐험가처럼 도전적인 아이디어 많이 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 대학원 때 컴퓨터라는 게 이제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직업이 다 없어진다. 큰일 났다. 특히 사무직 다 없어진다. 그랬는데 아니죠. 컴퓨터가 오히려 얼마나 많은 그렇죠. 효율을 올려주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항상 그 신기술이 나타나면서 비슷한 과정을 반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휴머노이드 시대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인데 오늘 계기로 아주 재미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즐거웠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